세자빈을 잡아라! 11살쯤 된 한 소년이 쫓기던 여인과 마주선 순간이었지요. 야, 제발 나 좀 숨겨다오. 허나 소년은 여인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등을 두 손으로 힘껏 떠밀어 버렸지요. 뒤쫓아 온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 말았지요. 저 꼬맹이가 다 봤다. 저놈도 잡아라. 소년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조금 전 여인이 빠진 물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도와 달라 매달린 여인을 소년은 어찌하여 물속으로 떠밀었을까요? 이 만남이 조선과 임금의 운명을 충격적으로 바꿔놓게 되는데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중턱 바위와 바위가 맞물린 자리에 낡은 순막 하나가 숨어 있었지요. 지붕은 솔가지로 엮었고 벽은 진흙과 돌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막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등이 굽은 노인 석담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 소년 무영이었지요. 석담 노인은 본디 도성내의원에서 약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어느 해 갑자기 산으로 숨어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왜 도성을 떠났는지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손끝이 약초를 만질 때만큼은 늙어서도 조금의 떨림이 없었습니다. 무영은 그 노인 곁에서 자랐어요. 글보다 먼저 풀 냄새를 배웠고 숫자보다 먼저 발자국을 읽었지요. 새벽이면 약초를 캐러 올랐고 한낮이면 덫을 손보았으며 해가 기울면 골짜기를 살폈습니다. 무영아, 산에서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석담이 물으면 무영은 늘 같은 대답을 했지요. 사람 말 말고 흔적이요. 석담은 그 대답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도 무영은 개울가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흙이 평소보다 차가웠지요. 물가에는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영은 곧장 몸을 낮추었지요. 산짐승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한꺼번에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발을 디디는 방식이 어딘가 무거웠지요. 산을 자주 타는 자들이 아니야. 무영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뒤 비단 치맛자락이 나무 사이로 휙 스쳐 지나갔어요. 한 여인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오고 있었지요.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비단의 결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여인은 개울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췄지요. 앞은 시퍼런 물살, 뒤는 칼을 든 사내들. 더는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소년을 발견하고 매달렸어요. 얘야, 제발 나 좀 숨겨다오. 무영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내들은 이미 코앞이었고 여인은 한 발도 더 뛸 힘이 없어 보였지요. 숨겨줄 틈도 함께 달아날 길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무영의 눈이 개울이 굽이도는 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큰 바위 아래로 물살이 빨려들듯 휘말려 드는 곳이었지요. 하얀 물거품이 그 아래가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영은 여인의 손목을 붙잡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여인이 그 말을 미처 알아듣기도 전이었어요. 무영은 여인의 등을 물살 쪽으로 힘껏 떠밀었지요. 여인은 그대로 시퍼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사내들이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요. 저 꼬맹이가 다 봤다. 저놈도 없애라. 사내들의 칼끝이 이번엔 무영을 향했습니다. 무영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한 발, 또 한 발.
사내들은 어린 소년이 겁에 질려 물러서는 줄로만 알았지요. 허나 무영의 발끝은 조금 전 여인이 빠진 바로 그 물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도망가느냐? 사내 하나가 칼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순간이었어요. 무영은 망설임도 없이 그 시퍼런 물속으로 제 몸을 던졌지요. 풍덩. 물거품이 어린 소년마저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사내들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물살은 거셌고 안개는 짙었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 위로는 거품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둘 다 빨려 들어갔다. 이 물살에 산 사람이 버틸 리 없다. 우두머리가 침을 뱉으며 내뱉었어요. 허나 곁에 한 사내가 미간을 찌푸렸지요. 시신을 봐야 합니다. 못 찾으면 위에서 우리 목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류를 뒤져라 떠내려갔을 게다. 사내들이 물길을 따라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개울가는 다시 안개 속에 잠겼어요. 그 시각 물 아래에서는 무영이 거센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한 손으로 여인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었지요. 물살은 두 사람을 큰 바위 아래 움푹 팬 자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위가 처마처럼 드리워 물 위로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었어요. 무영은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어 가까스로 자갈턱을 디뎠지요.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콜록, 콜록. 여인이 물을 토해 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영도 입술이 새파래진 채 거칠게 숨을 골랐지요. 괜찮으세요? 여인은 온몸을 떨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찌 이런 자리가 있는 줄 알았느냐?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짚으며 답했어요. 물이 하얗게 도는 데는요. 아래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물 빠질 데가 있어야 저렇게 돌거든요. 여인은 말을 잃었지요. 빠른 물살에 죽을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어린아이의 손끝에 2번이나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바위 안쪽 위로 난 좁은 틈을 가리켰어요. 저리로 올라가면 숨을 데가 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얼어 죽어요. 두 사람은 바위 틈을 타고 천천히 위로 기어 올랐지요. 그 틈 끝에는 산이 키운 아이만이 아는 작은 동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굴은 좁았지만 바람만큼은 막아주었습니다. 바닥엔 마른 풀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고 천장엔 말린 약초가 매달려 있었지요. 돌틈마다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엔 불을 피웠던 자리도 보였습니다. 무영은 곧장 마른 풀을 끌어모아 작은 불을 지폈어요.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여인은 불가에 웅크린 채 아직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런 여인을 가만히 살폈어요. 입술은 새파랬고 손끝엔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무영은 항아리에서 마른 약초 한 줌을 꺼내 데운 물에 풀었습니다. 알싸한 풀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어요. 이거 드세요. 속을 데워주는 거예요. 천천히요. 급히 드시면 도리어 토해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받아 마셨지요.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번지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인은 김이 오르는 동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 모든 걸 내가 만든 것이냐? 내 산에서 사나운 사람 만났을 때 숨을 데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인은 그 어린 솜씨를 믿기 어려워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 멀지 않은 곳에서 물첨벙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영이 재빨리 불을 손으로 덮어 껐지요. 동굴 안이 순식간에 캄캄해졌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여인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사내들의 목소리가 개울을 따라 점점 가까워졌지요. 여기까지 떠내려왔으면 어딘가 걸렸을 게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핏자국도 옷자락 하나도요. 그럼 더 내려가 봐라. 못 찾으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발소리가 동굴 바로 아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영과 여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지요. 여인이 가는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제 갔느냐? 무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더 무서운 걸 알았어요. 무엇을 말이냐? 저 사람들 아씨가 죽었다고 안 믿어요. 여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걸 어찌 그리 단정하느냐? 무영은 어둠 속에서 낮게 답했습니다. 진짜 죽었다고 믿으면요. 저렇게 핏자국까지 안 찾아요. 그냥 떠내려갔겠거니 하고 돌아가요. 근데 저 사람들은 시신을 꼭 봐야 한다고 했어요. 살아있을까 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은 곧 궁한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뜻이었지요. 무영은 다시 불씨를 살리며 여인의 젖은 저고리를 불가에 펴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어요. 여인이 한 손으로 제 가슴팍을 꼭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영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뭐 숨기고 계시죠? 여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것도 보았느냐? 아까 물에 빠질 때도요. 그 손만은 끝까지 안 놓으셨어요. 목숨보다 중한 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무영아, 나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다. 동굴 안에 정적이 흘렀지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무영은 놀라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여인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펴보았지요. 세자빈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인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흘렸지요. 이상한 아이로구나. 무영은 꺼졌던 불을 다시 살리며 말했어요. 산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건 사람뿐이에요. 물도, 바람도, 흔적도. 거짓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보다 그런 걸 더 믿어요. 여인은 그 어린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지치고 까매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동굴 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영은 눈을 보며 도리어 안도했지요. 눈 와서 다행이에요. 발자국이 너무 잘 남아서. 오늘 밤은 저쪽도 못 움직여요. 여인은 가슴팍을 누른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숨긴 것이 무엇이기에 한 나라가 이토록 자신을 죽이려 드는지. 여인은 차마 아직 그것까지는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무영은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이 급히 그를 붙잡았지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큰 흔적은 눈 그친 직후가 제일 잘 남아요. 저쪽이 밤사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봐 둬야 해요. 무영은 짧게 답한 뒤 미끄러운 바위를 짚으며 비탈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 뒤 돌아온 무영의 손에는 부러진 화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머리에서 녹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는 화살부터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화살을 건네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관군이 쓰는 화살이 아니었지요. 화살 끝 작게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여인의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 문양을 아십니까? 여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궁박 사가의 사병들만 쓰는 표식이다. 무영은 화살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역시 이상했어요. 사람 잡으러 온 자들치고 발소리가 너무 거칠었거든요.
여인은 화살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무영은 젖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천천히 선을 그렸어요. 어젯밤 그 사람들요. 핏자국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게 어떻단 말이냐? 그냥 죽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씨가 품고 계신 그것까지 같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바로 그때 아래쪽 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여인의 입을 막고 몸을 숙였어요. 잠시 뒤 검은 옷의 사내 둘이 눈밭을 가로질러 지나갔지요. 분명 이 근처다. 좌상 대감께서 직접 명하셨다. 산을 다 뒤져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내라고. 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좌상, 곧 좌의정 박세량. 왕바로 아래에서 나라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였지요. 사내들이 멀어지자 무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들이 찾는 건 아씨예요.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무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어딜 가려는 게냐? 저쪽 산으로 저들을 보내야지요. 무영은 동굴 안쪽에서 낡은 집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진흙을 잔뜩 묻혔어요. 잠시 뒤 그는 눈길 위에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지요. 한쪽 다리를 끄는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정말 속겠느냐? 급한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봐요. 무영은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어두고 붉은 산열매를 으깨 눈 위에 떨궜어요. 멀리서 보면 다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간 핏자국처럼 보였지요. 그 거짓 흔적은 동굴 반대 방향 깊은 골짜기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영은 바닥에 독초 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저쪽으로 가면 한참은 헤매고 다닐 거예요. 잠시 뒤 예상대로 추격자들이 가짜 흔적을 발견했지요. 여기 피가 묻었다. 이쪽으로 갔어. 사내들은 서둘러 골짜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 산 아래요. 아씨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결국 산이 좁아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어요. 무영이 벌떡 일어났지요. 불이에요. 무영은 산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놈들이 산을 태우고 있어요. 잠시 뒤 잿빛 연기 기둥이 안개 사이로 둥글게 솟아올랐지요. 추격자들이 산 아래쪽부터 불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친 자들 사람 하나 잡자고. 산을 통째로 태운단 말이냐? 무영은 재빨리 동굴로 뛰어들어 약초 꾸러미와 작은 칼, 마른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지요. 여긴 이제 못 써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불길 속을 어찌 내려간단 말이냐? 불은 바람을 따라가요. 바람 거슬러서 골 따라 내려가면 돼요. 계속 숨어만 있으면 결국 다 죽어요. 여인은 그 어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요. 그런데 이상할 만큼 침착했어요. 무영은 짐을 둘러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씨, 산을 태운 건 저쪽의 실수예요. 어찌하여 그러하냐? 다급한 사람일수록 큰 흔적을 남기거든요. 무영은 마지막으로 동굴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자리였지요. 허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매캐한 연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무영과 여인은 불길을 등지고 바람을 거슬러 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무영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 대신
짐승이 다니는 좁은 길만 골라 걸었어요. 물가를 일부러 건너 흔적을 끊었고 마른 풀을 묶어 뒤쪽 발자국을 흩뜨렸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담장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모든 광경은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무영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산 어딘가에 부모가 있었는지, 어쩌다 노인과 둘이 남았는지, 그에게는 다 지난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반나절쯤 지났을 무렵, 산 아래 작은 장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무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요. 소를 끌고 가는 농부, 생선을 늘어놓은 장사꾼, 술에 취해 다투는 사내들까지. 여기서부터는 아씨가 더 위험해요. 무영은 보찜에서 거친 무명천을 꺼내 여인의 머리에 둘러 주었어요. 비단 옷자락은 흙을 묻혀 일부러 더럽혔지요. 고개 숙이고 제 뒤만 따라오세요.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무영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췄어요. 저 약장수 거짓말하네요. 그것이 정말이냐? 흔한 약초를 섞어 놓고 손님한테는 귀한 약재라고 해요. 냄새가 다른데. 여인은 작게 웃었지요. 허나 무영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장터 한복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관아의 병졸 둘이 방을 붙이고 있었지요. 도우성을 빠져나간 수상한 여인을 찾는다.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거나 산에서 낯선 자를 숨겨준 자는 즉시 관아에 고하라. 방에 그려진 여인의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세자빈의 차림과 너무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듣자니 영모에 얽힌 여인이라더군. 아니야, 궁에서 도망친 첩이라던데. 무영은 여인의 소매를 슬쩍 잡아당겼지요. 주막으로 가요. 술 들어간 입이 제일 솔직해요.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영은 값싼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뒤 아전 둘과 군졸 하나가 들어와 술상을 받았지요. 며칠을 잠도 못 잤네. 좌상댁에서 내려온 지시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그쪽에서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큰일이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이 살아있는 거요? 아전 하나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쉿, 입 조심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나도 몰라. 다만 강가에서 핏자국은 나왔는데 시신이 없었다더군. 그래서 좌상 대감이 노발대발이시지. 무영은 숟가락을 쥔 손을 가만히 멈췄어요. 시신이 없었다는 건 저쪽도 여인의 생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지요. 동시에 좌상, 곧 박세량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이 그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때 군졸이 더 낮은 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좌상 대감이 그리 다급해 하시는 거요? 그거야 모르지. 다만 그 여인이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있더군. 그게 세상에 나오면 높으신 분 목이 여러 달아난다는 거야. 무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여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무영의 시선이 한 사내에게 멈췄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이 지나치게 일정했어요. 무영은 여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지요. 저 사람 칼 숨기고 있어요. 그걸 어찌 아느냐? 왼팔을 계속 안 움직여요. 칼이 흘러내리지 않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영은 재빨리 여인의 손목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숙였지요. 고개 푹 숙이세요. 곧 사내가 주막 쪽을 향해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들어왔던 여인 못 봤어. 비단 옷에 머리 장식이 부서진 여인 말이오. 주막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비슷한 차림의 여인을 본 적 있다 떠들기 시작했어요. 무영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지요. 좌판 위 연목판, 줄지어 쌓인 항아리, 좁은 골목 어귀. 무영의 머릿속에 빠르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무영은 일부러 엿장수 좌판을 발로 걷어찼어요. 어이쿠. 좌판이 와르르 넘어지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지요.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영은 그 틈에 여인을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둘은 한참을 달린 뒤에야 담장 그늘에 멈춰 섰지요.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찌 그리 빠르냐? 무영은 담장 너머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산에서는 방심하면 죽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때 골목 끝에서 그 사내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렸지요. 무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사내는 무영 일행을 놓치지 않고 따라붙은 것이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처음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골목 입구에 한 명 더 서 있어요. 우리를 양쪽에서 좁히려는 거예요.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영은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담장 옆으로는 빨래를 널어둔 긴 장대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물을 받아둔 커다란 독이 놓여 있었어요. 무영은 장대를 슬쩍 빼들었지요, 아씨. 제가 신호하면 반대편 골목으로 뛰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사내가 거리를 좁혀오는 순간 무영은 빨래 장대를 발밑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장대가 대구르르 굴러 달려오던 사내의 발에 걸렸어요. 사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무영은 곁에 있던 물독을 어깨로 힘껏 밀쳤지요. 와장창. 독이 깨지며 골목 바닥에 물이 쫙 퍼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다른 사내의 발이 그 물에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두 사내가 좁은 골목에서 서로 엉켜 넘어지는 사이 무영은 여인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내달렸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빈 외양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영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 무영은 거칠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산에서 큰 짐승 만나면요. 정면으로 붙으면 죽어요. 그래서 발이 빠르면 발을 묶고 눈이 좋으면 눈을 가려요. 여인은 어린 소년의 옆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 작은 어깨 위에 어른도 감당 못할 무게가 얹혀 있는 듯 했어요. 주막을 빠져나온 무영은 사람들 눈을 피해 여인을 데리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무영은 비로소 걸음을 늦췄지요. 아씨. 말하거라. 저 사람들 아씨 얼굴은 잘 몰라요. 방에 그린 그림이 영 엉성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무엇을 말이냐? 아씨가 뭔가를 품고 나오셨다는 거요. 저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인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무영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다음을 정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는 숨겨둔 것을 꺼내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빈 사당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영은 불을 작게 피워 여인의 젖은 옷을 말렸어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옥패 한 조각이었습니다. 본디 하나였던 것을 둘로 쪼갠 듯 한쪽 끝이 어긋나 있었어요. 이게
아씨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 무영은 옥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이거 반쪽이네요. 그렇다 나머지 반쪽은 전하께서 가지고 계신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영은 불빛 옆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세자께서 몇 달 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다. 의관들은 그저 기력이 쇠하신 것이라 했지. 허나 나는 알았다. 그 병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요? 세자께서 드시는 탕약이 바뀔 때마다 병세가 조금씩 깊어졌다. 그런데 그 탕약을 누가 바꾸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의관청은 이미 좌상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무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을 조금씩 오래 쓴 거예요.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한 번에 많이 쓰면 바로 들켜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독은요. 천천히 몸을 갉아먹어요. 하루 이틀로는 절대 못 알아채요.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무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나는 의관청 약재 장부 한 장을 몰래 빼돌렸다. 거기엔 세작게 들어간 약재 가운데 장부에 없는 것이 섞여 있었어. 그 종이와 이 옥패를 들고 전하를 직접 배려했지. 허나 좌상이 먼저 알았다. 그날 밤 자객이 내 처소에 들었어.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그렇다 궁 밖으로 몸을 피해 전하의 옛사람을 찾아가려 했지. 허나 산길에서 저들에게 따라잡혔고, 그리고 너를 만났다. 여인은 옥패를 무영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이건 본디 하나였던 것을 전하와 내가 둘로 나눠 가진 심표다. 우리 둘 말고는 세상에 아는 이가 없어. 심표요? 그래 급한 일이 생기거든 이 반쪽을 지닌 사람을 믿으라고 전하께서 직접 그리 약조하셨지. 그러니 이 옥패가 전하의 반쪽과 맞으면 전하께선 적어도 한 가지는 믿어주실 게다. 내가 살아있고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무영은 옥패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약의 독을 탔다는 말까지 믿어주실까요? 아니 이 옥패는 그저 전하께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게 만드는 열쇠일 뿐이다. 좌상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전하 곁을 두꺼운 거짓으로 둘러친 자야 어설픈 것을 들이밀면 도리어 우리가 거짓을 꾸민 자로 몰린다. 옥패로 문을 열고 그 안을 채울 진짜 증거는 따로 모아야 해.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모아야겠네요. 무엇을 말이냐? 약이요, 그 독한 약재가. 어디서 와서, 누구 손을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다 이어야 좌상이 잡아떼질 못해요.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성에 한 사람이 있다. 한성부 판관 류문경 예전에 전하의 명을 곧이곧대로 따르다. 좌상의 미움을 산자다 대놓고 우리 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바로 팔아넘길 자는 아니야. 무영은 그 이름을 속으로 가만히 외웠지요. 류문경. 그럼 약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약을 따라가다니. 그 독한 약재요. 산에서 저절로 안 나요. 누가 도성 약방에서 사다가 궁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길만 거꾸로 따라가면 누구 손을 거쳤는지 다 나와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자는 사람 목숨을 풀보다 가볍게 여기는 자야. 무영은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씨는 얼굴이 알려져서 안 돼요. 근데 저는요. 그냥 산골 아이예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많이 봐요.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침내 무영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다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무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치기 전에 돌아올게요. 며칠 뒤 무영은 도성 안 약재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약방이 빼곡했고 말린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허나 무영은 그 수많은 냄새 속에서 단 하나를 찾고 있었어요. 오수유와 백부자, 세자를 천천히 갉아먹는 바로 그 독한 약재였습니다. 무영은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보찜에 지고 있었어요. 약초 파는 아이라면 약방 골목 어디를 기웃거려도 수상하지 않았지요. 무영은 약방마다 들러 약초를 팔며 안을 슬쩍슬쩍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약방은 오수유도 백부자도 거의 두지 않았어요. 독해서 함부로 쓰지 않는 약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골목 끝 유난히 문을 닫아거는 한 도가가 있었지요. 무영은 그 앞을 지나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른 약방과는 냄새가 달랐어요. 여기다 무영은 낮게 중얼거렸지요. 오수유와 백부자가 그것도 아주 많이 드나든 냄새였습니다. 무영은 도가 앞을 어슬렁거리며 드나드는 사람을 눈에 새겼어요. 그러다 한 가지가 이상했지요. 약을 사러 오는 손님은 거의 없는데 새벽마다 짐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짐을 진 자는 약방 사람이 아니었어요. 걸음이 군졸처럼 지나치게 반듯했지요. 무영은 그 새벽 짐꾼의 뒤를 멀찍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은 큰 길을 피해 좁은 골목만 골라 걸었어요. 한참을 따라가자 높은 담장이 나타났지요. 공예의관청 그 뒤편으로 약재를 드리는 현문이었습니다. 무영은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어요. 짐꾼이 현문 앞에 짐을 내려놓자 안에서 한 늙은 의원이 나와 그것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의원의 손이 짐을 받는 내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어요. 무서워하면서 받네? 무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떳떳한 사람은요. 짐을 받을 때 위아래로 안 살펴요. 저 어른은 누가 볼까봐 자꾸 뒤를 돌아봐요. 바로 그때 현문 안쪽에서 물동이를 인 어린 내시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발을 헛디뎌 물동이가 그대로 쏟아질 뻔했지요. 무영은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 동이를 받쳐 주었습니다. 고맙다. 어린 내시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무영은 빙긋 웃으며 물동이를 함께 들어주었지요. 무거운 건요. 같이 들면 덜 무거워요. 어린 내시의 이름은 덕보였습니다. 무영은 그 이름을 가만히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덕보는 물을 나르며 무심코 말을 흘렸어요. 요즘 의관청이 흉흉하다. 며칠 전엔 약 냄새가 이상하다고 한마디 한 의녀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 다들 쉬쉬하고 있다. 무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약을 의심한 사람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무영은 빈 사당에서 알아낸 것을 하나하나 되짚었어요. 독한 약재가 한도가에서 모이고 새벽마다 의관청으로 들어가며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받는 늙은 의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을 의심한 사람은 죽었다는 것. 무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약이 흐르는 길은 다 봤어 이제.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차례야 이튿날. 무영은 덕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의녀 이야기를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 의녀분 어디 모셨어요? 덕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건 왜 묻느냐. 괜히 엮이면 너도 위험하다. 무영은 덕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묻히면 영영 거짓말이 돼요. 덕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영을 의관청 뒤편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염도하지 못한 채
의녀의 주검이 거적 아래 뉘어 있었지요. 무영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적을 살며시 걷었어요. 무영은 먼저 의녀의 손톱을 들여다보았지요. 끝이 검붉게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입가에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아주 희미하게 알싸한 약재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덕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어찌 아느냐? 무영은 의녀의 손끝을 가만히 가리켰어요. 병으로 죽으면요. 손톱이 이렇게 검붉게 안 죽어요. 이건 독을 오래 먹은 사람 손톱이에요. 무영은 방 한쪽에 놓인 약사발로 시선을 옮겼지요. 의녀가 마지막으로 비웠다는 탕약 사발이었습니다. 무영은 사발 바닥을 손끝으로 살살 문질렀어요. 미세한 검은 가루가 손끝에 묻어났지요. 무영은 그 가루를 코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오수유랑 백부자 약방에서 나오던 거랑 똑같은 냄새예요. 무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어요. 이분, 세작기에 들어갈 탕약을 가까이서 다루던 사람이었죠? 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어찌 그것까지 약 냄새가 이상한 걸 알아챌 만큼 약을 가까이 다뤘으니까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알아챘으니까.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거적을 덮고 덕보를 끌어문 뒤에 숨었어요. 검은 관복의 늙은 내시 하나가 방 안을 쓱 둘러보고 지나갔지요. 좌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참을 떨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무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죽은 사람까지 감시하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영은 거적 아래 의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누구를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그 약을 받던 그 늙은 의원이요. 무영은 며칠 두고 그 늙은 의원의 발길을 살폈습니다. 의원은 늘 마지막까지 의관청에 남았다가 깊은 밤에야 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걸음에는 언제나 쫓기는 사람의 그림자가 따라 붙어 있었지요. 어느 밤 무영은 인적 없는 골목에서 그 의원 앞에 조용히 나섰습니다. 의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누구냐? 무영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지요. 대신 알고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골목 끝 도가에서 오수유랑 백부자가 새벽마다 나가요. 그걸 어른이 현문에서 받으시고요. 그 약을 의심한 의녀는 죽었어요.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대체 무엇을 아는 아이냐? 무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옥패 반쪽을 꺼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옥패가 희미하게 빛났지요. 의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옥패는 아세요? 의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것이다. 오래전 내 손으로 마마의 약을 지을 적에 본 적이 있어. 한데 그것을 어찌 네가 지녔단 말이냐? 무영은 조용히 답했어요. 그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의원은 한참을 떨다 끝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그 눈에서 터져 나왔지요. 나는 주인이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좌상의 수하가 가족의 목숨을 빌미로 자신을 올감했다는 것. 세작게 들어가는 탕약에 그 독한 약재를 조금씩 섞으라 강요했다는 것. 차마 견디지 못해 그 명이 적힌 쪽지와 약재 기록을 몰래 빼돌려 두었다는 것까지. 의원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종이 몇 장과 작은 약재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좌상의 수하가 내게 내린 쪽지다. 그자의 필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건 빼돌린 약재 기록이고, 그리고 이 봉지는 그자들이 세자께 섞으라 한 바로 그 독한 약재다. 무영은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어른 혹시 이 일이 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을 지으며 그자들이 주고받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서쪽 군영이 움직인다 하더구나. 새 임금을 세운다고. 무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약으로 세자를 죽이고 도구로 전하를 무너뜨린 뒤 군사로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지요. 의원은 무용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얘야, 부디 조심하거라. 좌상이 도성 안팎에 사람을 풀었다. 산에서 자란 눈 맑은 어린 소년을 찾는다고. 그게 너인 듯하구라. 무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럼 어른도 이제 위험해요. 같이 가요.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의관청에 남아야 한다. 내가 사라지면 저들이 먼저 눈치챈다. 때가 되면 내가 전하 앞에서 지어나마 그것이 내가 죄를 씻는 마지막 길이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영은 재빨리 의원을 담장 그늘로 밀어넣고 자신은 반대편 어둠으로 몸을 숨겼지요. 검은 옷의 사내 둘이 골목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무영은 겨우 숨을 골랐어요. 그날 밤 무영은 빈 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자비는 무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무사하냐? 얼굴이 왜 이리 굳었느냐? 무영은 품에서 약재 봉지와 약재 기록, 그리고 좌상 수하의 쪽지를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흩어진 걸. 하나로 다 이어 붙였어요. 약이 어디서 와서, 누구 손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요. 세자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내가 다. 약을 짓던 의원이 전하 앞에서 증언하겠대요. 근데 그것만으론 아직 부족해요.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무영은 좌상 수하의 쪽지를 가리켰지요. 이 쪽지는 좌상이 아니라 수하 글씨예요. 좌상은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이 글씨가 누구 건지 바깥에서 밝혀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냈어요. 무엇이냐? 무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하가 쓰러지면 서쪽 군영이 움직인대요. 그 이후에는 새 임금을 세운대요. 이건 약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통째로 엎으려는 거예요. 세자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반란이로구나. 그저 권력 다툼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자빈은 한참 무영을 바라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한성부 판관 류문경. 그날 밤 무영은 도성 외곽에서 류문경을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류문경은 마른 체구에 눈빛만은 칼처럼 고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엔 무영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상골 아이 하나가 좌상을 친다. 헛소리도 정도가 있다. 무영은 대꾸 대신 품에서 옥패와 약재 기록, 그리고 낡은 쪽지 한 장을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유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옥패는 세자빈마마의 것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전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쪽지는 좌상의 수하가 의원한테 독을 지으라고 내린 거예요. 이 글씨가 누구 건지 판관님이 밝혀주실 수 있죠? 유문경은 쪽지의 필적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이 필적 좌상의 사람 중 하나로구나. 이걸 관하 문서와 맞춰보면 발뺌하지 못한다. 무영은 마지막으로 더 무거운 한마디를 보탰어요. 약을 짓던 의원이 전하 앞에서 증언하겠대요. 그리고 전하가 쓰러지면 서쪽 군영이 움직인대요. 새 임금을 세운다고요. 유문경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다. 임금과 세자를 한꺼번에 거짓으로 가두고 나라를 통째로 엎으려는 역모야. 허나 증거를 들고 내가 먼저 나섰다가는 나 역시 좌상에게 막힌다. 결국 전하 앞에서 한 번에 드러내야 한다. 서쪽 군영의 움직임은 내가 은밀히 살피마. 그럼 어떻게 전화를 베어요? 유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좌상은 전하를 철저히 가두고 있다. 전하를 직접 뵐 수 있는 자는 좌상이 정한 몇 분이지. 허나 한 가지 길이 있다. 무슨 길이요? 초하루 새벽 전하께 탕약을 올리는 의관청 쪽 길은 사람이 덜하다. 그곳을 통하면 잠시나마 전하 곁에 닿을 수 있다. 무영은 그 말만으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의관청, 탕약, 새벽 조회. 지금까지 모은 약재 기록과도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었지요. 유문경은 무영을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어요. 헌데 너는 어찌 이 일에 목숨을 거느냐?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무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산을 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 하나 잡자고. 산을 통째로 태우는 사람은요. 나라도 통째로 태워요. 유문경은 그 어린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옅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떠올라 있었어요. 의관청 앞에서 물동이를 받쳐줄 때 마주쳤던 어린 내시 덕보였지요. 초하루 새벽 의관청 길을 안에서 열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산 것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유문경이 일러준 의관청 길은 결국 궁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무영에게는 궁 안에 발 디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허나 단 한 사람, 마음에 집히는 얼굴이 있었지요. 의관청 앞에서 물동이를 받쳐줄 때 마주쳤던 어린 내시 덕보였습니다. 그 아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바로 팔아넘기진 않을 거예요. 무영은 세자빈에게 그리 말한 뒤 다시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이번 걸음은 지금까지와 달랐어요. 국문 가까이 다가갈수록 길목마다 좌상의 사람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지요. 무영은 일부러 물지개를 한 짐 얻어 어깨에 졌습니다. 물 나르는 아이는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법이었지요. 궁의 바깥 행각, 물을 받는 우물가에서 무영은 한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덕보가 빈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지요. 무영은 곁으로 슬쩍 다가가 함께 물을 길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 물동이 받쳐준 아이 기억나? 덕보가 흠칫 놀라 무영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지요. 너 그때 그 약초 파는 아이구나 한데 또 여긴 어찌 왔느냐? 무영은 대답 대신 덕보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덕보의 눈동자가 자꾸 한 곳으로 흘렀어요. 회랑 끝 검은 관복을 입은 늙은 내시 쪽이었지요. 저 사람 무서워하는구나. 덕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걸 어찌 말할 때마다 저쪽을 봐. 저 사람이 너를 누르고 있는 거지? 덕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저 어른이 좌상 대감의 사람이다. 우리 같은 어린 것들은 저 어른 눈 밖에 나면 그날로 소식이 끊긴다. 며칠 전에도 의녀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 양 냄새가 이상하다고 딱 한마디 했다가 무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지요. 바로 그 의녀였습니다. 독을 알아챈 사람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무영은 덕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물동이의 물을 덕보의 빈동이에 말없이 부어주었지요. 무거운 거 같이 들면? 덜 무거워. 덕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린 내시의 눈에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초하루 새벽엔 의관청이 어수선해서 사람 하나쯤 섞여 들어가도 모른다 너. 그걸 노리는 거지?
무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문경의 말과 약재 기록과 덕보의 말이 한 점에서 만난 것이었지요. 초하루 새벽 그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덕보는 두려움에 입술을 떨었어요. 들키면 나도 끝이다. 무영은 덕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너 다음이 또 누구일지 몰라. 진실을 한 번도 못 말하고 사라지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보는 한참을 떨다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하루 새벽 의관청 뒤 현문을 내가 열어두마. 한 번뿐이다.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바로 그때 회랑 끝 늙은 내시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지요. 무영은 재빨리 물동이를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우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늙은 내시는 잠시 두 아이를 노려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지요. 무영은 멀어지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문을 여는구나. 그날 무영은 칼 한 자루보다 무거운 약속 하나를 품고 사당으로 돌아왔어요. 초하루를 며칠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빈 사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무영은 칼부터 잡았어요. 허나 문틈으로 들어선 이는 뜻밖에도 등이 굽은 노인 석담이었지요. 할아버지, 무영은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달려갔습니다. 석담은 산이 불탄 뒤 무영의 흔적을 따라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었어요. 노인의 옷자락엔 그을음과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석담은 세자빈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마마 정령 살아 계셨군요. 세자빈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대는 그대를 어디서 보았더라. 석담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본디 내의원 의관이었습니다. 오래전 한 가지 기록을 거짓으로 바꾸라는 명을 거역하고 산으로 숨었지요. 무영은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석담은 그제야 무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영아,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무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내 어미는 궁에서 마마를 모시던 궁녀였다. 세자빈이 숨을 삼켰어요. 무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오래전 마마의 약에 처음으로 독이 섞여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아챈 사람이 바로 내 어미였다. 내 어미는 그 사실을 바깥에 알리려다 도리어 쫓기는 몸이 되었어. 산으로 몸을 피했지만 끝내 병을 얻어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내 어미와의 약속을 지키려 너를 산에서 키웠다. 무영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석담이 그토록 약을 잘 알았는지, 왜 자신에게 사람을 그렇게 깊이 살피라 가르쳤는지, 왜 산 아래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게 했는지, 무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이랑 얽혀 있었던 거예요? 석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가 못다 한 일이 돌고 돌아 내 앞에 다시 온 것이지. 세자비는 무영을 바라보다 끝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면 내가 산에서 내게 구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무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옥패를 다시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끝까지 가야겠어요. 석담은 그런 무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작은 약첩 하나를 꺼냈지요. 이건 독을 누르는 약이다. 전하께서 정말 독에 상하셨다면
잠시나마 정신을 붙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 조심 또 조심하거라. 밖에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초하루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무영은 사당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마을 어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석담이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보느냐? 무영은 마을 쪽 우물가를 손끝으로 가리켰어요. 어제까지 저 우물에 동네 안악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오면 먼저 조용해져요. 석담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바로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뚝 끊겼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개가 짖다 말았어요. 누가 입을 막은 거예요. 세자빈이 사당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벌써 이 근처까지 왔단 말이냐? 무영은 대답 대신 사당 마당 끝으로 내려가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어제 없던 발자국 하나가 마당 어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무영은 흙가루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진흙색이 달라요. 도성 쪽 흙이에요. 산 사람이 아니라 도성에서 온 자들이에요. 좌상의 사병이로구나. 무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여기 오늘 밤을 못 넘겨요. 석담이 절뚝이는 다리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치미로구나. 다리가 이래서야 빨리 움직일 수도 없으니. 무영은 잠시 석담의 다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못 가면 안 가는 척하면 돼요. 또 무슨 말이냐? 무영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석담의 낡은 두루마기와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묶어 사람 모양으로 세운 뒤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혔지요.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다리 저는 노인이 사당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들이 사당을 덮치면 한참은 저걸 보고 속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빠져요. 세자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한단 말이냐? 마을 길은 이미 막혔을 텐데. 무영은 사당 뒤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봇도랑을 가리켰어요. 물길 따라가요. 물길은 사람이 안 지켜요. 더럽고 좁아서. 아무도 거기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세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진 뒤 봇도랑을 따라 몸을 낮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 앞장서고 석담이 가운데, 세자빈이 뒤를 따랐어요. 도랑물은 차가웠고 발밑은 미끄러웠지요. 한참을 가던 그때 뒤쪽 사당 방향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다. 사당 안에 있다. 잠시 뒤 그 고함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속았다. 허수아비다. 멀리 못 갔다 흩어져 찾아라. 석담이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지요. 들켰구나. 무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화내는 사람은요. 흔적을 못 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적을 만들 거예요. 무영은 도랑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멈췄어요. 그러고는 세자빈에 찢어진 비단신 한 짝을 벗겨 일부러 한쪽 도랑 어귀에 떨고 두었지요. 그 옆엔 붉은 산열매를 으깨 핏자국처럼 흩뿌렸습니다. 저쪽으로 다친 사람이 도망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요. 세자빈이 맨발이 된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신을 버려도 괜찮겠느냐? 무영은 짧게 답했지요. 비단신은 어차피 우리를 잡아먹는 미끼였어요. 차라리 저쪽이 물게 하는 게 나아요. 세 사람은 갈라진 도랑의 반대쪽, 더 어둡고 좁은 길로 몸을 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 멀리서 사병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핏자국이다. 신발도 있다. 이쪽으로 갔어. 발소리들이 우르르 미끼를 문 방향으로 멀어져 갔지요. 무영은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안도하기엔 일렀어요. 바로 그 순간 앞쪽 골목 어귀에서 등불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지요. 미처 따라가지 않은 사병 하나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세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석담이 본능적으로 세자빈을 등 뒤로 감췄지요. 사병이 칼을 빼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영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좁은 골목 처마 밑에 걸린 등잔, 발 밑에 흩어진 마른 집단. 무영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지요. 무영은 일부러 겁에 질린 척 비틀거리며 사병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약초꾼이에요. 사병이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무영은 발밑 마른 집단을 사병의 얼굴로 힘껏 걷어찼지요. 집 먼지가 확 흩날리며 사병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놈이 사병이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르는 사이 무영은 처마의 등잔줄을 잡아당겼어요. 등잔이 떨어지며 마른 집단에 불이 옮겨 붙었지요. 좁은 골목의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콜록. 사병이 연기에 갇혀 허우적대는 사이 무영은 석담과 세자빈을 데리고 옆 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달린 끝에 도성 안 어느 빈집 처마 밑에 겨우 몸을 숨겼지요. 세자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맨발의 발끝을 떨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석담도 벽에 기대 가쁜 숨을 골랐어요. 산에서나 도성에서나 저 아이 머릿속은 늘 한 발 앞서 있구나. 무영은 처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멀어지는 연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이든 골목이든 다 똑같아요. 쫓는 사람은 빨리 가려고만 하고 쫓기는 사람은 천천히 봐야 살아요. 세자비는 그 어린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치고 까매진 얼굴이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다시 골목 너머를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궁이 코앞이에요. 내일 하루만 더 숨고 초하루 새벽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정말 전하를 뵐 수 있겠느냐? 무영은 품속 옥패를 가만히 손에 쥐었지요. 덕보가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문을 열 거예요. 빈집 처마 밑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초하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초하루 새벽, 아직 궁의 종이 다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무영은 의관청으로 탕약을 나르는 내시들 틈에 섞여들었어요. 품속에는 약재 기록과 약재 봉지, 그리고 옥패 반쪽이 있었지요. 어린 내시 덕보가 곁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전하께 약을 올린 뒤 잠시 혼자 계시는 틈이 있어. 무영은 떨리는 다리로 편전 뒤 작은 방 앞까지 갔어요. 문을 지키던 늙은 내시가 막아섰지요. 누구냐? 무영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한 사람의 진실을 전하께 알려야 해요. 오늘이 아니면 모두가 입을 막혀요. 늙은 내시가 꾸짖으려는 순간 무영이 옥패를 내밀었어요. 늙은 내시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 물건은 세자빈 마마의 것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전하를 뵙게 해주세요. 잠시 뒤 무영은 마침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병색이 완연했어요. 날카로운 눈매의 마른 얼굴,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특유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너는 누구이며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무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허락도 없이 왕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어요. 밖에 있던 내시가 놀라 움직이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무영은 왕의 맥을 한참 짚더니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전하. 처음 뵙는 자리에 황송하오나 전하께서도 독을 드신 듯 하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놈이 감히. 늙은 내시가 버럭 소리쳤지요. 허나 무영은 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톱 끝 색이 이상하고요. 입술도 마르고 숨 쉴 때 가슴이 자주 막히시지요. 그리고 아까부터 손을 계속 떨고 계셨어요. 눈에 안 띄는 독을 조금씩 오래 드신 거예요. 왕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무영은 품에서 약재 봉지를 꺼내 보였지요. 이거 좌상 사람이 약방에서 몰래 궁으로 들여보내던 거예요. 오수유랑 백부자를 같이 오래 쓰면 처음엔 몸이 따뜻해져서 좋아진 줄 알아요. 근데 오래 드시면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피가 말라요. 왕은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단 말이냐? 무영은 조용히 옥패를 내밀었지요. 이건 세자빈마마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전하께서 가지신 반쪽과 맞을 거예요.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안에서 다른 반쪽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세자빈이 살아있단 말이냐? 네, 다만 지금도 쫓기고 계세요. 좌상은요. 세자빈마마가 살아 돌아오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좌상 박세량이었어요. 조회 전 보고를 올리러 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지요. 전하,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아이의 망언을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약재 기록도 이 옥패도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박세량이 무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왕이 크게 호통쳤어요. 감히 내 앞에서 어린아이의 입을 막으려 드느냐? 바로 그때 유문경이 때맞춰 궁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의 손에는 좌상수하의 쪽지와 관하 문서를 맞춰본 필적 대조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을 짓던 늙은 의원도 제 발로 나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언했어요. 왕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좌상을 즉시 구금하라. 허나 그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어요. 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크게 휘청였지요. 오래 몸을 갉아먹던 독기운이 무리하게 호통친 바로 그 순간 치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늙은 내시들이 황급히 왕을 부축했어요. 왕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그리고 그 광경을 박세량이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싸늘하던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다시 올라갔어요. 역시 전하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박세량의 눈에 꺼졌던 도끼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뒤엎을 때였습니다. 허나 일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세량은 이미 궁 안에 자신의 사병을 풀어둔 상태였어요. 구금하라는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편전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전하를 안으로 모셔라. 누구도 이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순식간에 편전이 사병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늙은 내시들이 황급히 왕을 편전 안쪽으로 모셨어요. 유문경이 칼을 빼들었지만 수가 너무 많았지요. 박세량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전부터 병환이 깊으셨다.
정사를 보실 몸이 아니야 하여 오늘부터 이 나라의 일은 내가 맡는다. 박세량은 어차피 끝났다는 듯 여유롭게 웃었어요. 그에게는 마지막 패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서쪽 군영이었습니다. 전하가 쓰러졌다는 신호로 새벽 막루에 봉화를 올리면 서쪽 군영이 도성으로 들이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박세량은 그 군사로 오늘 일을 단숨에 덮을 셈이었지요. 막루에 봉화를 올려 서쪽 군영에 전하라 임금이 쓰러졌으니 즉시 도성으로 진군하라고. 사병 하나가 막루로 내달렸어요. 잠시 뒤 새벽 하늘 위로 붉은 봉화가 피어올랐지요. 박세량의 얼굴에 승리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끝났다. 반 시즌이면 서쪽 군영이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편전 안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간다던 왕이 두 발로 꼿꼿이 걸어 나왔지요. 박세량의 웃음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찌 멀쩡히 서 계신단 말입니까? 무영이 박세량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전하 맥을 짚을 때요. 정신을 붙드는 약을 함께 올렸지요. 잠깐이지만 저렇게 서 계실 만큼은 버틸 수 있지요.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박세량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왕이 살아있어도 상관없다. 서쪽 군영이 이 도성을 못 쓸어버릴 성시프냐? 반 시즌이면 내 놈들은 다 끝이다. 바로 그 순간 편전 사방에서 궁수비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봉화는 반란군만 부른 게 아니었지요. 봉화가 오르거든 곧장 편전으로 들이치라고 무영이 미리 류문경을 통해 궁수비대에 일러둔 것이었습니다. 박세량의 사병들은 손쓸 틈도 없이 에워싸였어요. 하나둘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지요. 허나 박세량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서쪽 군영이 곧 들이친다. 그러면 다 뒤집힌다.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군영. 도성엔 못 들어와요. 봉화 올라가는 거. 류 판관님이 어느 길로 올지까지 다 알고 기다렸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군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와 유문경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지요. 판관날이 서쪽 군영이 봉화를 보고 진군하였으나 끊어둔 다리 앞에서 발이 묶여 싸웁니다. 박세량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봉화에 응해 제 발로 기어 나온 가담자들이 도성 문턱도 밟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영이 박세량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포기하세요. 박세량은 끝까지 무영을 노려보았습니다. 한낱 산골아이가 어찌 나를. 무영은 차분히 그 눈빛을 마주했어요. 대감은 거짓으로 전하 눈을 가렸잖아요, 저는요. 그냥 진짜를 제때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박세량은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평생 거짓 위에 군림하던 자가 단 하나의 진실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먼 동쪽 하늘 끝으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박세량이 올린 붉은 봉화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쓰러져 갔지요. 박세량이 붙잡힌 뒤 궁은 며칠 동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제 장부 조작, 세자 독살 시도, 세자빈 암살 모해, 전하를 가둔 일까지 장부소 기록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좌상과 얽힌 자들이 줄줄이 끌려갔지요. 산길에서 죄 없는 백성을 잡아들여 입을 막으려 한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자비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어요. 산속 동굴에서 마른 풀 위에 누워 떨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리가 꿈만 같았지요. 석담 노인이 빼돌렸던 옛 기록도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거짓으로 바뀔 뻔했던 진실이 한 늙은 의관의 양심 덕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왕은 독에서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고 밤에도 조금씩 잠을 이루었지요. 세자 역시 독을 누르는 약을 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며칠 뒤 왕은 무영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무영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덕에 짐과 세자, 그리고 이 나라가 모두 살았다. 무영은 가만히 서 있었지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벼슬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내릴 수 있다. 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요. 궁보다 산이 더 편해요. 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독을 타는 약그릇도 없으니까요. 왕은 가만히 피식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왕은 잠시 무영을 바라보다 한결 진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짐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지요. 전하 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두지 마세요. 독은요. 늘 달콤한 약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성이 배부른지 굶는지는 대감들 말 말고 들판에 직접 나가 보셔야 알아요. 왕은 한참 동안 그 어린 말을 곱씹었습니다. 산에서 자란 아이의 한마디가 그 어떤 신하의 상소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지요. 세자비는 그런 무영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 작은 손끝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그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영은 다시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작은 약초 꾸러미를 어깨에 둘러맸지요. 석담 노인은 산이 불탄 자리에 새 순막을 짓겠다며 먼저 길을 나선 뒤였습니다. 세자빈이 국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정령 가야 하느냐? 무영은 짐을 한번 추스르며 웃었지요.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자빈도 작게 웃었습니다. 다시 볼 수는 있겠지. 약초 필요하시면 제가 내려올게요. 세자빈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잘 벼린 약칼 하나와 고운 비단끈이 들어 있었지요. 내 어미가 못다 지킨 것을 내가 지켜주었다. 이건 그 고마움이다. 무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영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등 뒤로 국문이 천천히 닫혔지요. 무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왔지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박세량이 무너진 뒤 왕은 달라졌습니다. 산골 아이의 그 한마디를 끝내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달콤한 말만 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곳간을 여러 굶주린 백성을 먹였어요. 거짓으로 제 배만 불리던 탐관들을 가려내 하나하나 자리에서 끌어내렸지요. 임금이 직접 들판으로 나가 백성이 배부른지 굶는지를 제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조금씩 숨을 되찾아갔어요. 메말랐던 들의 곡식이 다시 차올랐고 비었던 곳간이 그득해졌지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늘 산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면 임금은 사람을 보내 산속 그 아이를 찾았어요. 무영은 그때마다 말없이 산을 내려와 굶주림에 병든 백성을 돌봤지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약초와 곡식을 일러 주었고 물이 마른 골에 샘 자리를 짚어 주었습니다. 역병이 돌면 그 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냄새와 흔적으로 짚어 내 수많은 목숨을 구했어요. 백성들은 그 아이를 두고 수군거렸지요. 임금을 독에서 구하고 나라를 거짓에서 건진 아이라고. 이제는 만백성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아이라고.
어떤 이는 그가 산신령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했어요.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다만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입을 모았습니다. 산이 키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로 비로소 백성이 두 다리 뻗고 살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무영은 살아있는 동안 이미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어요. 세자비는 가끔 혼자 말을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개울 앞에 서면 늘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던 그 작고 단단한 손길. 그 손길 하나가 자신을 살리고 임금을 살리고 끝내 온 나라를 살린 것이었지요. 세자비는 품에서 작은 약초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영이 좋아하던 산골 어귀의 들꽃이 함께 피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 꾸러미를 개울가 너럭바위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지요. 바람이 산을 한 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약초를 캐는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어요. 세자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무영은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진실이 한 임금을 바로 세우고 만백성의 곳간을 가득 채웠지요. 산이 키운 아이가 남긴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길이 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 어느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떠밀기 하나가 한 나라와 만백성의 운명을 바꿔 놓았던 이야기였지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